크리스마스 아침 한 남자가 사라졌다. 그가 남긴 건 단 한 통의 문자였다. 사고 났어. 경찰서야. 눈이 많이 와서 못 움직여. 띄어쓰기조차 엉망인 문장. 하지만 이 어색한 한 줄이 끔찍한 살인의 시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일산 서부경찰서. 막 출근한 김영사는 과장의 부름을 받았다. 오늘 새벽 실종 하나 들어왔는데 느낌이 이상해. 강력팀 전원 대기시켜. 그 한마디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았다. 실종자는 60대 남성 박준호, 택시 기사였다. 신고자는 그의 아내와 딸. 그들은 새벽부터 경찰서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형사는 그들이 건넨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짧은 문장, 엉킨 띄어쓰기, 평소답지 않은 어투. 박준호는 평생 꼼꼼했다. 단 한 번도 맞춤법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김영사의 직감이 싸늘하게 일었다. 이건 본인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문자에서 언급된 교통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서 어디에도 박준호 이름으로 된 사고 기록은 없었다. 날짜도 맞지 않았다. 그가 문자에 적은 시점과 실제 교통사고 신고 시간은 무려 사흘이 어긋나 있었다. 형사는 즉시 통신 기록을 추적했다. 박준호의 휴대전화는 25일 새벽 4시 일산의 한 대형 쇼핑몰 앞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다. 그리고 곧바로 꺼졌다. 그 시각 가족들은 집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박준호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듯했다. 그날 오전 경찰서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저 휴대폰 하나를 주었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대리기사였다. 새벽에 손님을 태우고 가던 길, 식당 앞에서 떨어진 폰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김영사의 손끝이 굳었다. 사람이 사라지고 전화기만 남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형사는 곧장 휴대폰을 확보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문자 메시지와 카드 결제 내역이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단 이틀간 사용된 금액이 760만 원. 명품 주얼리샵 630만 원, 강남 오마카세 일식당 93만 원, 용산 호텔 숙박비 31만 원. 박준호의 평소 소비 패턴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이건 누군가가 박준호의 카드를 쓴 겁니다.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빠르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다. 누군가가 박준호를 유인했다. 그를 대신해 문자로 가족을 속였다. 그리고 그의 신용카드로 돈을 썼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아직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단서라곤 불길한 메시지와 사라진 남자의 전화기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아침 눈 덮인 일산 거리에 남은 건 한 남자의 실종 신고서 한 장. 하지만 김영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완벽하게 설계된 거짓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박준호는 언제 어디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문자는 과연 누가 쓴 것이었을까? 일산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김영사는 박준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다. 눈 덮인 크리스마스 새벽,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이 전화기뿐이었다. 대리기사가 새벽 6시경 쇼핑몰 앞 식당 옆 도로에서 주웠다고 했다. 문자 그대로 길 한복판에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버린 듯 케이스엔 흙자국이 묻어 있었다. 형사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 맡겼다. 잠금 해제 후 확인된 메시지 내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록으로 가득했다. 22일, 23일, 24일 연속된 카드 승인 문자. 명품 주얼리샵, 강남 고급 일식당, 그리고 용산 호텔. 총액 760만 원. 박준호의 월수입을 훌쩍 넘는 액수였다. 성실한 택시 기사로 살아온 그가 하루 만에 그렇게 돈을 쓸 리는 없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신용카드를 쓴 거야. 김영사는 단정했다. 휴대전화 속 메시지는 박준호가 보낸 게 아니라 그를 흉내낸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였다. 그는 대출 내역까지 확인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2시
박준호 명의로 4,6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돼 있었다. 범인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금융정보까지 빼돌리고 있었다. 교통사고도 문자도 전부 연극이었어. 김영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카드 사용처 중 가장 최근의 장소, 용산의 한 호텔로 수사팀을 보냈다. 입실 명단에는 젊은 남녀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남성의 이름이 김영사의 눈에 걸렸다. 이기현. 나이 31, 주소는 파주. 교통사고 신고 당시 박준호 차량과 부딪힌 SUV의 차주 이름과 같았다. 형사의 손끝이 떨렸다. 결국 교통사고가 시작이었군. CCTV를 확인하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고 직후 박준호가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다. 그 남자는 다소 취한 듯 비틀거렸고 두 사람은 함께 어둠 속 골목으로 걸어갔다. 그 이후 박준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호텔 CCTV 속 젊은 남자. 명품 가게에서 카드를 긁던 손. 택시기사와 교통사고 후 어딘가로 향한 뒷모습. 모두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기현. 김영사는 즉시 내사 착수 명령을 내렸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살인일 수도 있다. 그날 저녁 형사들은 박준호의 아내를 불러 다시 문자를 보여줬다. 이 문장 보세요. 맞춤법이 틀렸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는 글을 정말 꼼꼼히 썼어요. 저 문자 남편이 쓴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문장의 변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 사라진 남자, 남겨진 전화기,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서 날아간 760만 원. 이제 김영사는 확신했다. 이 사건은 거짓의 피로 물든 완전 범죄, 그 실체가 곧 드러나리라.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형사님, 시신이 나왔습니다. 형사님, 시신이 집에서 나왔어요. 25일 오전 11시 김영사의 무전기에 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신고자는 한 여성.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친구 집 옷장에서 사람 시신이 있어요. 주소를 확인한 순간 김영사의 손이 멈췄다. 그곳은 바로 이기현의 자택이었다. 실종된 박준호의 마지막 동선과 카드 결제, 교통사고 모든 흔적이 하나로 이어졌다. 형사팀은 즉시 출동했다. 파주의 한 오래된 아파트. 문이 열리자 곰팡이와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혈흔이 말라붙은 발매트가 있었다. 벽에는 희미한 손자국, 바닥에는 피가 튄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여자친구는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다. 외국인 여성이었다.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이 기침하다 피를 토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아픈 줄 알았어요. 형사들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짙은 피비린내가 퍼졌다. 그 안에는 검은 쇼핑백과 상자가 뒤엉켜 있었고 그 아래로 박준호의 시신이 웅크린 채 놓여 있었다. 머리 위에는 옷가지와 종이박스가 덮여 있었고 허벅지와 발목은 벨트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손에는 피가 묻은 자국, 이마에는 함몰된 골절이 보였다.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과 경부압박 질식사. 정확히 두 가지 사인이 동시에 발견됐다. 그는 저항했고 살해당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시신이 사라진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부패가 거의 없었다는 점. 난방이 꺼진 작은 방, 겨울의 냉기가 그의 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김영사는 현장을 천천히 훑었다. 옷장 옆 쓰레기 봉투 안에는 피로 젖은 발매트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여자친구는 떨며 말했다. 그가 폐병이라고 했어요. 피를 토해서 버렸다고. 하지만 형사의 눈엔 그 말이 통하지 않았다. 혈흔은 한 방향으로 길게 튀어 있었다. 기침의 피가 아니라 폭력의 흔적이었다. 형사는 즉시 주변 CCTV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12월 20일 밤 이기현과 박준호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집을 나온 사람은 단 한 명 이기현뿐이었다. 그날 저녁 김영사는 이기현의 소재를 추적했다. 휴대전화는 파주에서 20분 떨어진 병원 인근에서 신호가 잡혔다. 신고 직후 폭행 사건 피의자 이름으로 접수된 인물, 그 역시 이기현. 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남자는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병원으로 향한 수사팀.
응급실 침대에 누운 이기현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링거를 맞고 있었다. 술 냄새, 상처, 멍자국. 그는 여전히 취해 있었다. 형사가 신분을 밝히며 물었다. 이기현 씨, 박준호 씨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기사님이요? 그분 조선족들이 죽였어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진짜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김영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눈물 이제 안 통합니다. 박준호의 피가 묻은 집, 그리고 거짓말로 도배된 첫 진술. 이제 사건은 명확해졌다. 실종이 아니라 살인, 우연이 아니라 계획. 하지만 그때 형사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살던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기현은 병원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다. 저 아닙니다. 기사님은 조선족들이 죽였어요. 저도 그때 맞고 도망쳤어요. 김영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진술은 처음부터 엉망이었다. CCTV에는 박준호와 함께 들어간 두 사람의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집을 나온 건 이기현 단 한 명이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됐다. 조선족 5명이 있었다고. 김영사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CCTV에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럼 나갈 때도 벽 타고 내려갔겠네. 짧은 조롱이 섞인 말에 이기현의 얼굴이 굳었다. 김영사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헛소리 그만하고 사실대로 말해. 이기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감았다. 우연이었어요. 진짜 우연이었어요. 그의 두 번째 진술이 시작됐다. 기사님이 합의금 1,400만 원을 달라 했어요. 제가 가진 돈은 30만 원뿐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던졌는데 그게 렌치였어요. 렌치? 네. 수리하던 거요. 그게 맞을 줄 몰랐어요. 그는 울먹였지만 김영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박준호의 상처는 던진 도구로 설명할 수 없었다. 부검 결과 10번 이상 반복된 타격 흔적.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었다. 렌치를 한 번 던졌다고? 정말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왜 손바닥에 피가 묻었을까? 이기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집에서 수거된 증거품은 47점. 그중 일부는 뜻밖의 사실을 드러냈다. 혈흔 패턴 분석 결과 안방 벽면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른 사람의 DNA로 확인됐다. 박준호 것도 이기현 것도 아니었다. 국과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상의 여성 DNA. 동일 공간에서 장기 체류 흔적 있음. 김영사는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여자친구의 것일까? 하지만 당시 함께 있던 외국인 여성은 생존해 있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누구의 것인가? 형사들은 다시 집을 뒤졌다. 방 한켠에서 낡은 계약서 한 장이 나왔다. 차용증 이기현 강에게 3억 5,600만 원 차용. 지문이 찍혀 있었고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지장과 도장 모두 이기현 본인의 손가락에서 나온 것. 즉, 그는 여자의 이름을 빌려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었다. 문서 속 이름강. 그는 4개월 전까지 이기현이 살던 집의 실제 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8월 이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통화 기록도 끊겼다. 김영사의 머릿속에 싸늘한 그림이 그려졌다. 박준호 이전에 이미 한 번 더 죽였구나. 건강보험 기록을 조회하자. 그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은 건 8월 2일 건강검진 내역. 그 이후 아무 흔적도 없었다. 이기현의 집은 단순한 범행 현장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 후 그 집을 차지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 사람 위에 또 다른 사람의 흔적. 김영사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 남자 거짓을 살아온 인간이야. 그는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이 사건 2건으로 분리한다. 박준호 살인사건 그리고 강 실종사건. 둘 다 같은 남자에게서 시작됐다. 이기현의 진술은 번번이 바뀌었다. 처음엔 조선족들이 죽였다. 다음엔 렌치를 던졌을 뿐이다. 이제는 사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김영사는 냉소를 지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본인도 헷갈릴 거야. 수사팀은 그의 말마다 가설을 세웠다.
그의 거짓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가설 우발적 살인. 이기현은 택시기사 박준호를 우연히 죽였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1,400만 원 달라해서 화가 났어요. 그냥 밀쳤는데 쓰러졌어요. 하지만 현장은 그를 배신했다. 벽면 혈흔은 피산형. 즉, 반복된 타격에서만 생기는 패턴이었다. 그의 손등, 손목, 어깨엔 근육 긴장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건 순간적인 방어가 아니라 의도적인 폭력의 근육 패턴이었다. 포렌식 결과가 도착했을 때 형사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박준호의 피는 거실, 안방,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건 던진 렌치로는 불가능한 범위였다. 우발이라면 왜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뽑았을까? 김영사의 한마디에 팀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우연이 아니라 은폐였다. 두 번째 가설, 사채빚 청산. 저도 피해자예요. 사채업자들이 와서 그분을 때린 거예요. 이기현은 빚 때문에 살인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엔 오히려 대출금이 입금돼 있었다. 박준호 명의로 받은 4,600만 원. 그 돈은 그가 직접 신청했고 그가 직접 인출했다. 그는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을 만든 거였다. 살인 직후 그는 명품 가게에서 카드로 630만 원을 긁었다. 그리고 용산의 호텔에서 숙박. 피해자의 카드를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하며 사채가 아니라 허세가 목적이었어요. 김영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남자 남의 돈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익숙했어. 세 번째 가설 사랑의 배신. 그는 전 여자친구 강모 씨의 실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씨가 집을 제게 주고 떠났어요.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 기록은 8월 이후 멈췄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카드 사용도 중단됐다. 국과수 DNA 결과 이기현 집 벽의 혈흔이 강모 씨의 위 조직 검체 DNA와 일치했다.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위에 그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외국인 여성. 그에게 나는 50대 사업가라며 자신을 속인 채 그녀에게 비밀 작전 중이다. 시어원이라 신분을 숨긴다. 거짓말은 일상이었다. 사랑조차 범죄의 도구였다. 세 가지 거짓말. 그 안에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 자신을 위한 이야기. 이기현에게 타인은 단지 소비할 대상이었다. 돈도 사랑도 목숨조차도. 그는 언제나 중심에 자신을 놓았다. 항상 피해자인 척했고 모든 사건의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렸다. 김영사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 남자 자기 연민에 중독된 인간이야. 거짓말로 살아왔고 결국 거짓말에 파묻혔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 더 깊은 증명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형사팀의 통신수사 담당이 뛰어들어왔다. 팀장님, 8월 3일자 GPS 기록 나왔습니다. 이기현 차량 파주 공릉천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김영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결국 거기였군. 형사님, 이기현이 자백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드디어 두 번째 사건 전 여자친구 강모 씨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형사님들 고생 많으셨죠. 이제 그분 찾게 해드릴게요.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형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살인범이 말하는 선물이라니. 그건 조롱이거나 함정이었다. 그 여자는 8월 3일에 죽었습니다. 제가 묻은 곳 말씀드릴게요. 그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파주 공릉천 아래 낚시터 근처예요. 제가 직접 묻었어요. 김영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다음날 새벽 형사들은 포클레인과 탐지견을 동원해 그가 지목한 장소로 향했다. 공릉천 하류, 오래된 다리 아래. 수풀이 무성했고 냄새는 묘하게 이상했다. 젖은 흙, 녹슨 철 냄새,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피비린내. 굴착기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속 흙은 무겁고 눅눅했다. 1m, 2m. 하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두 명의 남성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멈춰요. 거기 지뢰 지역이에요.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파고 있던 곳은 지뢰 매설 구역이었다. 한 걸음만 더 갔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몰랐다. 이기현, 이 자식, 그걸 알고 일부러 그랬구나. 김영사의 주먹이 떨렸다. 선물이 아니라 마지막 복수였어. 탐지기를 이용해 지뢰를 제거하며 다시 수색이 시작됐다. 그러나 결국 강모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은 DNA. 김영사는 강모 씨의 건강보험 기록을 모두 뒤졌다. 8월 초 그녀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병원이 있었다. 위내시경 조직 검사 조직 일부 보관 중. 그 기록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꿨다. 형사들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 남아있던 조직 샘플을 확보했다. 며칠만 늦었으면 폐기될 뻔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위 조직에서 확보된 미량의 DNA는 이기현의 집 벽면 혈흔과 완벽히 일치했다. 시신은 없었지만 그녀가 그 집 안에서 죽었다는 증거는 명확했다. 형사실 안엔 침묵만 흘렀다. 우린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이 남자의 거짓말은 모두 무너졌어. 김영사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공릉천을 바라봤다. 거짓으로 사람을 지웠지만 진실은 결국 그 자리를 기억한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다. 피해자 강모 씨는 2022년 8월 3일 파주 소재 자택에서 이기현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 시신은 미발견. 범인은 DNA 일치로 혐의 입증. 조서 마지막 줄엔 짧은 문장이 남았다. 그의 선물은 결국 또 다른 거짓이었다. 2023년 2월 재판부는 피고인 이기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끝까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판사의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만 희미하게 올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기계적이었다. 그러나 그 표정엔 후회보다 안도가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이 끝나 안심하는 배우처럼. 재판정 밖 박준호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남편은 평생 거짓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거짓이었네요. 그녀의 말에 기자들도 펜을 멈췄다. 김영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5개월간의 수사, 2개의 사건, 2명의 희생자.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었다. 왜 굳이 거짓으로 살았을까? 그는 사건 기록을 천천히 덮었다. 거기엔 이기현의 과거 전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허위신분. 거짓말은 습관이 아니라 그의 존재 방식이었다. 이기현은 항상 있는 척했다. 없는 돈을 과시했고, 없는 직업을 꾸몄고, 없는 신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없는 진심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거짓을 멈추지 않았다. 수감된 동료들에게 내가 누굴 살렸던 사람이라 자랑했고, 심지어 자신을 국정원 정보요원 출신이라 소개했다. 진실은 그에게 벌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거짓의 재료였다. 김영사는 일산의 새벽 거리를 걸었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 박준호가 사라졌던 그 새벽과 똑같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짓은 언젠가 들킨다. 하지만 진실은 기다림 끝에 드러난다. 그는 두 피해자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박준호, 강. 그리고 마지막 줄엔 짧게 썼다. 거짓이 만든 인생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 그날 이후 일산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모든 실종 신고를 단 한 건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가장 단순한 문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 속에도 누군가의 마지막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잊지 않았다. 은빛 드라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